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지금 건물이 붕괴된다고 한다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30년, 40년 된 아파트 난간, 다중이용업소의 대피 공간, 또 주차 타워, 엘리베이터 완강기 등 이런 것들이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안전은 예방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마지막 남은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매몰자 7명 전원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뉴스 확인해 보시죠. 어두운 밤 임시 계단을 올라 손전등을 비추며 철골 잔해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합니다. 엉켜있는 구조물을 하나하나 절단기로 잘라가며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고 발생 200시간 만에 발견된 마지막 실종자. 소방대원들이 엄숙한 경례로 시신을 배웅합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이 모두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매몰자 수습이 모두 끝나면서 사고 관련 기업들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단장을 맡았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큰 인프라 교체 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사고 당시 발파 해체 작업을 맡았던 코리아카코는 원인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자신들도 사고 원인을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검토서에 돼 있는 대로 시공을 했고요. 그 인과관계나 원인 분석은 지금 수사 중이어서. 수사 전담팀을 꾸린 울산경찰청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참 이런 소식은 전해드릴 때마다 힘듭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일째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다시피 동서발전의 이제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 있는 보일러 타워가 있거든요. 이 보일러 타워가 굉장히 커요. 높이가 60m 정도 되거든요. 가로가 22m, 세로가 28m, 완전히 타워죠. 네. 근데 이 타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돼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은 9명이 철거 작업에 타워 안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중에 붕괴 직후에 2명이 구조가 됐어요. 대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7명이 매몰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이합 주 토요일까지 전체 매몰이 돼서 시신으로 수습이 됐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붕괴되기 그 다음 날 1명이 매몰돼서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구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런 상황들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미어집니다.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을 이제 했었던 건데 원래는 지난 7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번 11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4개월 차이가 생겼죠. 네. 이러다 보니까 공사 기한에 쫓겨서 좀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 7월에 지금 마무리돼 있었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서두르지 않았냐라는 이런 그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모든 이런 공사, 건축이나 해체, 특히 해체 작업들은 지금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서둘르지 않았냐라는 이런 충분한 예측도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또 안타까운 거 뭐냐면 지금 해체 작업을 지금 HJ중공업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이 HJ중공업이 해체 작업이 무실적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 무실적 업체다 보니 이미 노하우가 부족했었고 또 공사는 빠르게 해야 되고 라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 여기는 이제 40년 이상 된 지금 발전소, 철골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예. 더 노후와 속도가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더 빠른데 이런 무실적 업체, 혹시 공사기관 이런 가지들이 복합돼서 이런 사고를 발생했다라고도 지금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사고가 네.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살펴봤을 때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면 또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해체 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처음엔 철거 과정에서 벽체나 기둥이 무너져 깔릴 수 있다며 상당히 위험한 수준, B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차 평가 뒤 위험성은 D등급, 경미한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바로 철거 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는 구조물 넘어짐 등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등 선언적 내용이 전부입니다. 철거공법 등 기술적인 개선 없이 곧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임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관리적 제어만 하고 실질적 개선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된 점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해체 절차도 의문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구조물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철거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세부 계획엔 아랫부분을 가장 먼저 작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보일러 타워 하부 기둥은 힘없이 꺾이며 무너졌습니다. 공사발전 중대재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고 발생까지가 이미 다 안전 불감증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HJ중공업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게 구조물 철거에 앞서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인데요. 네. 일단 상당히 위험하다는 B등급에서 네. 2단계가 떨어진 경미한 위협 정도의 D등급으로 2단계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자료상의 위험 등급이 지금 12등급으로 잠깐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금 안전관리계획서가 언제 작성됐냐면 작년 날짜도 나옵니다. 2024년 3월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1년 반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년 반 전에도 이만큼의 지금 위험성이 높은데 지금 1년 반 지난 지금의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식은 한 번 시작되잖아요. 그럼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체 공사의 안전보건 작업 지침에 보면 지금 가능성이 3으로 돼 있어요. 아까 화면에 나왔었거든요. 예. 가능성 3은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또 중대성을 보면 4로 돼 있거든요. 사망, 영구, 장애, 치명적인 사고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3의 위험도가 높고 중대성이 4가 높으면 합의되면 7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두 개의 가능성으로 보면 곱해야 되거든요. 예. 이미 악화된 조건들이 늘어나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3, 4, 12에서 12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해 놓고 지금 경미한 수준으로 지금 바꿔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12등급으로 나왔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던 다음에 이러한 보완이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등급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절차가 가능하죠. 네. 그러나 위험에 미미하다는 등급으로 바뀌어졌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어졌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서만 보아가지고는 상당히 부실하고 지금 모두의 말씀 드렸다시피 1년 반 전에 또 안전관리 계획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 지금 이 붕괴에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 아주 미흡한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전에 작성된 자료가 B등급이었고 이제 D등급으로 두 개 떨어진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부식이 진행됐을 거라는 걸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사실 해체 절차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해체 절차에서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해체 절차는 지금 위에서부터 해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진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면은 저기 기둥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 기둥 2개 보이죠? 저 기둥만 1층에 4개 남아 있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잖아요. 기둥만 4개.
밑에 기둥. 네. 근데 이 기둥에 다른 장비들이 다 있었는데 그 기둥만 놔두고 철거를 하고 또 사전 취약화 작업하기 위해서 25m를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여기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잖아요. 보일러동 발파 해체 작업 계획도에 보면은 사전 취약화 작업 있죠. 마킹 작업, 뭐 가우징 작업. 우리가 지금 보일러를 화약으로 지금 폭파시켜서 발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 취약화 작업인데 이 사전 취약화 작업이 뭐냐면 화약으로 터뜨릴 때 모든 것이 수직으로 하강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직으로 하강이 잘 안 돼요. 철골 구조물이라. 밑에 내의 기둥은 완전히 발파가 되지만 그래서 작업자들이 이 올라가서 사전에 그 구조물들 있죠. 중간에 있는 구조물들을 취약화 작업하는 용접이나 뭐 가우징 이 작업을 해서 절단하는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하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는데 왜 1층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둥만 놔두고 철건 다음에 25m 올라가냐는 얘기거든요.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어떤 사전에 절차적인 자료들이 있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 취약화 작업부터 조금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도 보면 보일러 타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던 5호기가 무너졌는데 왜 가운데 있는 5호기만 무너졌는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양쪽에 있는 보일러 타워는 취약화 작업이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4호기, 5호기, 6호기가 지금 동시에 거의 붙어있기 하거든요.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발파 작업을 하면은 4호기, 5호기, 6호기를 동시에 폭약을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주저앉게 합니다. 뻥 하면 3개가 거의 동시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려오기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4호기, 5호기, 6호기를 사전 취약화를 하는데 4호기는 취약화 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5호기는 어느 정도 취약화 작업 준비 중이고 6호기도 사전 취약화 중이거든요. 그런데 왜 5호기만 붕괴됐냐? 지금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일반 시청자부터 궁금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부식화되는 위치나 지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건물이 더 부식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또 5호기 건물 중에서도 부식화가 더 빠른 지점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집에서도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한 부분만이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부식화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 5호기가 동시에 있다 하더라도 부식도가 달랐고 또 혹시 작업 방법도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준비하는 과정, 절차 사기 문제도 있었고 또 해체 절차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면 연분 부식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안가랑은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200m 이내입니다.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닷가에 있는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할 때 부식이 좀 빠르니까 좀 피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바닷가에 다녀왔을 때는 밑에 하부를 좀 깨끗이 세차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녹이 쓴다라고 하면은 지금 산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산소가 구조물이 화합이 돼서 산화됐다. 이건 녹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바닷가가 산화가 빨리 되냐면 바닷가는 산소 농도가 높아요. 산소가 많거든요. 이런 육지보다 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강합성을 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나무보다도 바닷가에 있는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이 강합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산소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배출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생활하는 좋을지라도 이런 철골 구조물들이 녹슬는 게 좀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염분 있잖아요. 예. 염분은 산화작용을 촉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염분 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염분 부식 지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염분 부식제를 이용해서 건축할 때도 활용하고 특히 철거할 때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염분 부식에 대한
어떤 용어나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게 아니어도 어쨌든 모든 건물은 부식이 진행이 조금씩이라도 될 텐데 해풍에 의한 염분 부식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되면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지금 해안가 인근 부식 속도 실험 결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바닷가에 있는 25m가 있고 1km가 있고 10km가 있잖아요. 저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건물에서를 보면 약 100m, 200m 전부 다 이내거든요. 세대가. 그래서 보면 왼쪽에 수치가 나오죠. 1년간의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미크론 단위지만은 전체 한 부분에서 0.45, 0.04까지 되잖아요. 그럼 전 부분에 된다면 부식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1km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네요.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부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과거에 1년 동안에 1cm 부식이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1년 동안에는 또 1km 부식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부식이 한번 시작이 되면 부식 속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 1년 동안 1cm였다라고 하고 앞으로 1년 동안은 5cm, 10cm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식이 시작이 되면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분 부식, 바닷가에 있는 염분 부식은 굉장히 부식 속도가 빠르고 지금 4년 동안에 이게 방치된 건물이거든요. 사용을 전혀 안 했어요. 건축은 지금 40년이 넘었지만은 방치된 동도는 한 4년 되거든요. 방치됐다는 얘기는 더 부식이 높아져서 위험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번 사고를 보면서 같은 붕괴 사고고 또 40여 년 된 건물의 붕괴 사고, 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의 붕괴 사고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 사고랑 비교하자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사고와 보면 거의 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예.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에도 지금 해안가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1981년도 지금 40년 넘었어요. 지금 울산 동서발전에도 81년도 연도가 지금 거의 지금 맞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12층 건물이거든요. 12층 건물이 50층이거든요. 50층이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건물 높이도 여기는 조금 더 높습니다. 동서발전에는 60m. 지금 플로리다주는 지금 한 50m 정도 되거든요. 12층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바닷가의 염분 부식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떤 그 붕괴, 어떤 취약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자, 이 해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는 좀 오래된 건축물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주 지금 사고 난 이후에 건물이 아파트거든요. 12층이 내려앉은 이후에 어떤 제도를 바꿨습니다. 20년, 40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재인증을 받습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특히 플로리다주에 대해서는요. 특히 플로리다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바닷가 옆에 있는 건물, 위험 요인별로 어떤 건물들이냐, 뭐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냐 아니면 철골 구조물이냐 따라서 위험 요인별로 어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것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식에 대한 이제 관리를 미국도 하고 있고 또 그 그렇죠. 외에 어떤 나라들이 이 염분 부식 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습니까? 지금 부식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또 호주, 또 일본. 그러나 우리 한국은 부식 지도는 용어는 있지만 지금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이제 발생한 게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이 주변에 우리나라 뭐 화력 발전이라든가 석유화학 기반이 되는 이 여러 가지 산업 시설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게 모두가 해풍의 영향으로 뭔가 염분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바닷가 옆에는 발전소가 많고 화력 발전소는 보일러 타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보일러 타워들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아니고 철골 구조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왜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바닷가 옆에 아니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바닷가 옆에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냉각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바닷가 물을 이용해서 냉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철골 구조물은 왜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사용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발전소에서는 지금 보일러 물을 끓은 다음에 물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제네레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전기를 발전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물을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일러 타워가 안에 있는 보일러가 60m 근처에 가까운 큰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밑에는 지금 버너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보일러가 팽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철골 구조물은 팽창이 됩니다. 만약에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었다고 한다면 이 열에 의해서 부식이 더 빨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마모, 시멘트가 많이 흘러내려서 내구성이 굉장히 더 약합니다. 철골이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했듯이 가장 취약한 것은 이제 부식이 너무 빨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위험 요인별로 철골로 돼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시멘트냐에 따라서 요인별로 어떤 안전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하신 그 부식 속도가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 한 40여 년이 지나면서 그렇죠. 딱 취약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7, 80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가 되면서 건물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안전에는 별로 그 생각지도 않고 건물만 이렇게 들어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4, 50년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40%가 넘는 게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주택 있죠. 주택을 전부 평균하면은 50%가 넘는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식이 심해져서 더 위험도가 더 높아지니 정말 그 안전 대책은 정말 절실하다라는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런 좀 규모가 있는 시설물 혹은 건물들을 철거할 때는 이 건물만 해체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는 이번 사고 문제가 좀 없었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제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뭐가 되냐면 지금 건축법에 건축물이라는 용어 정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건축물은 벽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돼요. 땅 위에서.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일러 타워도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체가 있잖아요. 예. 건축물이잖아요. 그 건축물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인간의 거주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산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건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할 때 건축 설계하고 또 어떤 계획서를 세우고 우리가 철거할 때는 지금 건축 용어로 해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해체 작업을 할 때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자체 승인을 받고 뭐 허가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 허가나 관리를 받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였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참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3, 40년 된 노후 건축물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좀 앞으로 해체 작업도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만한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을 지은 것보다도 해체하고 철거하고 짓는 과정이 더 포지션이 더 클 것 같아요. 앞으로 건축 산업이. 네.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물의 이런 안전관리 대책들이 필요해서요.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발전소의 타워가 지금 철골이잖아요. 그래서 철골 구조물의 해체에 관한 관리 규정들이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콘크리트 건물들 아니면 또 시골에 노후화된 건물, 뭐 벽돌 건물도 또 있지 않겠어요? 네. 각 종류별로 철거 어떤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요. 현장 관리자들의 뭐 안전 수칙 강화도 좀 필요하고 또 안전 관리 어떤 정대 방안도 수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업체를 이제 그렇죠.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도 위험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HA중공업이 철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 좀 지양하고 네. 그래서 철거 업체들에 대해서 좀 양성화되고 좀 전문화시키는 이런 좀 제도도 필요하죠.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석탄발전소의 시설 노후화로 중단된 게 10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 철거하는 작업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 사고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건축물 아마 발전소에서도 이번에 좀 새롭게 지금 각성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노후화돼 있으면은 실시간에 어떤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후화가 얼마가 되는지 이게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철거하는 과정이 있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몇 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아니면은 사전 작업화를 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지금 1시간 전과 지금 1시간 이후가 어떻게 지금 철골 구조물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시각각 모니터링, 해체 작업할 때는 이런 좀 작업들이 이런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야 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번 사고를 이제 계기로 좀 앞으로 이런 철거 작업에 대한 좀 대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 하나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회장님과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무게 70톤급에 달하는 중장비가 아파트 외벽을 덮쳐서 주민 15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안을 뚫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건설 중장비가 아파트 외벽 쪽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아파트 외벽을 덮친 중장비는 길이 40여 미터, 무게는 70톤에 이릅니다. 한밤중에 놀란 주민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날이 밝자 소방당국과 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중장비 해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 크레인으로 고정하는 작업 등을 먼저 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리는 상황입니다. 해체 속도가 더딘 탓에 대피한 주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작업을 마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정밀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중장비가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었는데요. 당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6월 5일이죠. 지금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원인이 지금 조사 발표가 됐거든요. 원인 네. 조사 발표가. 근데 여기에 지금 항탁입니다. 항탁에는 이렇게 때려서 구멍을 뚫는 것이거든요. 집안이 약했을 때 구멍을 뚫고 기둥을 심는다든지 또는 기둥을 먼저 심어놓고 흙막이 공사를 하거든요. 옆에 흙이 무너지지 않게 지하를 깊이 파는 이런 사전에 공사를 항탁이라 하거든요. 네. 근데 항탁이 작업을 하다가 이 항탁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고를 보면 그 집 주변에서 이런 지하철 관련 공사를 하고 있으면 주민분들 참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탁이는 지금 우리가 그 작업 현장에 가면 굉장히 쾅쾅 소리가 나잖아요. 네. 지금 이 기둥을 시멘트 기둥을 박는 그 작업이거든요. 아니면 유압으로 인해서 큰 힘으로 인해서 기둥을 심는 이런 박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지금 사진에서 나오잖아요. 저기 항탁입니다. 항탁이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로 치게 되면은 못이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게 지금 항탁이가 넘어지기 때문에 저 밑에 있죠. 발판 밑에 사진에 보면은 저 밑에 사진이 뭐가 되냐면 저 항탁이를 고정하는 백스테이를 하거든요. 뒷부분에 스테이 하고 있다 해서 백스테이, 지지대입니다. 지지대가 양쪽 우측으로 돼 있는데 저기를 유압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유압 밸브로 인해서, 유압 실린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못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시피 유압의 힘에 의해서 저기 항탁이를 꽉 잡고 있는데 유압 밸브에서 마모가 돼서 유압이 누유가 돼서 잡고 있는 힘이 역할이 안 되니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작업을 할 때는 저 항탁이에 고정하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항탁이가 보통 30m, 40m 되거든요. 예.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로 넘어졌잖아요. 다행히 뭐 150명 피해되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조사를 하다 보면 기계적인 결함 말고 좀 안전관리상의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항탁이를 사용하면 위험 장애이기 때문에 일일 관리 기록을 하거든요. 이런 작업 일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항타 조정사가 있거든요. 예. 또 보조 조성사가 있는데 이 작업하는데 그 전에 작업했던 걸 보니까 항타 그 조정사가 휴가됐는데 보조자가 작업을 했던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이 현장의 안전 작업 관리가 굉장히 미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앞서 항타기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항타기 굉장히 낯설거든요. 네. 항타기 관련된 제도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그 항타기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항타기를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유압으로 잡는다 했는데 또 유압을 고장이 나지 않아서 아주 세게 잡았는데도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있죠. 땅이 너무 약해버리는 거예요. 땅이 약해버리니까 지금 유압으로 세게 잡았다 하더라도 약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집안의 안정성 또 어떤 장비의 유압의 강도 이런 내부 부품들의 내구성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안전관리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오늘 울산 보일러타워의 붕괴 사고와 함께 또 용인 아파트 중장비가 아파트를 덮쳤던 사고까지 두 가지 사고를 저희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제 30초 동안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짚어주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염분 부식에 따른 건축물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30초 동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지금 건물이 붕괴된다고 한다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30년, 40년 된 아파트 난간, 다중이용업소의 대피 공간, 또 주차 차워, 엘리베이터 완강기 등 이런 것들이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안전은 예방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건물 붕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만 또 일어났을 때는 꼭 이렇게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